반갑습니다. 제가 이쯤 오는데 춥고 바람 불고 뭐 엄청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긴장을 좀 하고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이 가장 힘든 시간, 가장 무거운 눈꺼풀 2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강사한테 51%의 책임이 있고 49%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 무거운 2 눈꺼풀을 책임지지 못하는. 저 강의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동물민속에 관련된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읽는 방법 가운데서 동물 상징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방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 두 번째, 띠담론. 요새 한참 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에게서 띠는 어떤 의미이고, 언제 띠담론이 형성되고, 그게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원래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인데, 과연 황금개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가지 주제로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저 설명을 했는데, 그냥 민속박물관에서 공부를 아까 평생 민속을 공부를 했고, 민속박물관에서 올 8월 20일 때는 30년째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88년 8월 20일 날 민속박물관에 일용직으로 처음 갑니다. 그때 1988년 올림픽, 하계올림픽 했는데, 그때 민속박물관에서는 호랑이 미네라는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아까 좀 전에 오기 전에 호랑이 삼국 호랑이 특별전을 봤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뽑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3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역사 문화 속에 가장 훌륭한 동물 또는 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새로서는 봉황, 학, 또 낮춘다면 원앙, 이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고 상상적인 새를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 문화 속에 3000년 이상 날고 있는 동물이 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오리냐?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리고 물을 헤엄치는 이 3 영역을 동시에 다니는 과학기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알게요. 이제 수륙 양용은 그러니까 육지와 물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비행기도 물과 하늘을 왔다 갔다 이 3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는 아직까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돼도 하늘과 땅과 물의 3 공간 영역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과학기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리라는 놈 보십시오. 하늘을 날죠. 그 다음에 땅 위에 뒤뚱뒤뚱 걸어다니죠. 그 다음에 아무리 파도 치는 파도 위에 자연스럽게 유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의 천상의 세계, 신들의 세계, 내가 이승에 오기 전의 세계, 그 다음에 현생 이승, 땅 위의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저승은 저승강을 건너간다고 하죠. 강 건너 저 멀리, 해양 저 멀리에 있는 저승 또는 지하의 저승 세계,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지하, 하늘과 땅과 바다 저 멀리, 강 저 멀리,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또는 세계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저승 세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심부름꾼이 필요한데, 우리 조상들은 그 심부름꾼으로 저는 오리를 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대정동 농경문 청동기. 저 전면에는 이제 남자가 따비로 밭 일구는 장면이고요.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늘의 제사 지는 청동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5, 6세기 가야 지역, 낙동강 가야 지역에서 무덤 속에出土되고 있는 오리형 토기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오리 장승 솥대에서 그 위에 오리대라고 이야기를 주고 오리입니다. 지금 이 몇천 년, 그러니까 천 몇백 년 동안 2000년 이상 한국 역사 문화를 오리가 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심부름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청동의기를 만들어서 하늘의 신에게 무엇인가 희망하는 것, 소원하는 바를 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의례를 행한 이후에 그 뜻을 신들의 세계에 전할 심부름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생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은 조상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할 때 이승과 전승을 연결시켜주는 또 심부름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과 하늘, 이렇게 하늘과 땅과 지하 뭐 이런 몇 개의 영역들을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이렇게 하늘의 청동의기에 그다음에 무덤 속에 마을을 지키는 솥대 위에 오리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리라는 놈을 굉장히 능력 있게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리 로스구이를 먹습니다. 여러분, 거미를 아침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살려보내주죠. 요즘 거미 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거미를 해지고 난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족족 죽여버려요. 그럼 같은 존재인 거미를 놓고 아침에 보면 복이 되고 해지고 나서 보면 근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저 이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민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같은 존재로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 옵니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 300명은 뭐 하는 분입니까? 문선생님 좀 올라가세요.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저는 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속담에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고양이, 마네키네코는 보골불로 우리나라에 해당 까치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점마다 손을 흔들면서 보골불로 오는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 까치가 해조류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까치란 놈은요, 마을 입구 동구나무, 그 다음에 미루나무 위에 가장 튼튼한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리는, 까치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여러분, 그 까치하고 고양이하고 다투는 거 보면 까치가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까치집 제거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몇백억 투자합니다. 그래서 까치 퇴치 못한 정도로 해줍니다. 이처럼 까치는 텃세입니다.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영리합니다. 어디 아까 오리는 철새에서 갔다 오지만 이건 텃세입니다. 근데 까치는 또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가장 튼튼한 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개 이야기를 이따 할 텐데 개는 자기 영역에 그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짖듯이 까치는 자기 영역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조그만한 마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동구 밖에서 군대 갔다 휴가 오는 아들이, 그다음에 친정 나들이 온
딸내들이, 그다음에 우체부가 평상시에 보던 마을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까치는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지적에 제일 먼저 보고 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지, 반가운 손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겁니다. 민속에서는 옛말 그런 말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요즘 떡 생긴다 하면 말도 안 듣습니다. 이처럼 까치란 놈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요라고 하는 동요가 있는데, 이제 까치를 아치 작은 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또 여기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가장 많이 우는 날은 섣달 금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객지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니 까치는 끊임없이 울고, 그다음에 우리 설날은 아이들은 설날 아침에 때때 옷을 입었으니 기분이 좋아서 제잘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자들은 까치가 아치 작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기록에도 보면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을 기록해 놓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예견하거나 그러니까 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다든지 임금이 돌아가셨다든지 전쟁에 패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왜 쓰나미가 일어날 때, 동남아시아 쓰나미 났을 때 동물이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하듯이 우리 역사 기록 속에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민속에서 여러분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 옛적에 갓날 까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고 토끼가 담뱃불 붙여주던 시절에 라고 시작하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응?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옛날? 그런데 토끼가 담뱃불 붙여주던 담배가 420몇 년 전에 임진왜란 때 들어왔으니 우리가 민하에서 설라에서 이야기하는 옛날 옛적 깐날 까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서 해버리면. 그럼 이게 이제 수원 팔달문에 있는 그 그림인데, 그럼 저 그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토끼가 담배불 붙이고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함의 신유술래 12지를 음력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자월이 정월달이 아니고 동짓달입니다. 그러니까 동짓달이 작은 설이라고 하잖아요. 하은주에 그러니까 역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력 역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을 새해로 잡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역법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면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뭐냐면 시간과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그러니까 역법을, 연호를 새롭게 쓴다거나, 그 다음에 경복궁 저희 박물관 옆에 가면, 거기 가면 고종 때는 뭘 갖다 놓으면 시계를 갖다 놓습니다. 대신에. 상징적으로.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왕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월이 동짓달이고, 섣달이 자축, 소해달이고, 정월달이 인월입니다. 호랑이, 음력 1월달은 인월입니다. 2월달은 묘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림에 보면 2월달 동생인 토끼가 1월달 형님한테 예를 표한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옛날 옛적 깐날까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라고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보면 문화가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되고 의미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 깐날 같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임진왜란 때이고, 그다음에 저게 원뜻은 정월달 주인공인 호랑이한테 2월달 주인공인 토끼가 예를 표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담뱃불을 붙여서 한다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물 민속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욕은 네? 사람의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끊임없이 계모,
새 뭐 개발 세발 뭐 동물 새 뭐 같다 뭐 이런 등등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나쁜 요건 인간 같은 놈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초록별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종이 인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 그 민속박물관 쓰레기 전시회 한번 와 보셨나요? 쓰레기 전시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할 것인가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동물을 욕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욕은 바로 인간 같은 놈이고 인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시간이 많아서 이거 그 환경부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인간 같은 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인간인 모든 자연 생물들과 어울려서 살고 살아가는 근데 그 종들은 엄청나게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총 맞은 것처럼 인간이 다 총 쏴서 저 동물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인간에 의한 늘한 개발과 또 한국 토종이 아닌 외래종의 유입과 하성연료 사용 억제에 의해서 사람과 같이 따라오던 모든 생물종들이 없어지고 마지막 인종만 남게 되고 결국은 인간아 우리가 가면 너희들도 가는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자연을 되살리고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인간 같은 놈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문헌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물민속을 하다 보니까 특히 문헌이 아니라 그 동물로서 어떤 상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새, 그 다음에 사슴, 그 다음에 그 말, 호랑이, 이건 아까 호랑이 특별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깨구리, 금화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자 대신에 이러한 상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벽화고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인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봉황까지. 그 다음에 동물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견우직녀도인데요. 그러니까 7월 직성날 견우직녀가 만났다 헤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우직녀는 민속의 속가, 설화로 연승되고 있지만은 지금 1600년 전에 고구려 벽화고본에 이미 그림으로 다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어느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전승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속이 그럼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대학로입니다. 저는 저걸 그 백제 동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위에 봉황용이 있지만 이 안에 가면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백제에 이렇게 동물들이 그 고구려 백화본보다는 적은데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백제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저는 이 대학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신라에는요, 그림 대신에 흙으로 만든 토우들, 여기 박물관 전시되어 있는데, 동물형 토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무덤 속에 고신라 시대에 복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상하게 생긴 목이 긴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북반구에 살고 있는 중남 밑쪽에 사는 개미핥기입니다. 혓바닥 길게 내서. 근데 그 고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저걸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이죠. 근데 소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한우가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물소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개가 있는데 꼬리가 없죠? 최근에 개띠하면서 경주 동경이. 경주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잘 만드는데요. 경주는 개를 만드는 데서 꼬리를 다 잘라버리거나 꼬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동물들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는 12지가 또 주를 내리죠.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를 쭉 거슬러 내려와 조선시대 오면 십장생도에 보면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슴도 있고 거북도 있고 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지버섯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이 또 많이 의미를 갖고 등장을 합니다. 이걸 기린도, 그러니까 창덕궁 벽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들. 봉황. 그러니까 봉황은 한 번 날밀개짓 하면 3마리를 날고 아침 이슬이 아니면 먹지 않고 벽오동 아니면 앉지 않는 새이고 이 봉황이 한번 나타나면 사방 몇 천리 안에는 평화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 상상의 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개 하면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오동표월도에 보면 오동나무를 심은 이유는 백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좌하으니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게 이제 단정학, 뭐 이런 등등의 동물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12띠 동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 12띠 동물에 집중해서 문화적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물민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2지 자청용 우벽표 남주작품 오방색 24시 결국은 이런 표 하나로 다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지는 지금 현재 시간신과 방위신과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등등의 표시 방법인데 이건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충분히 동물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적 입장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동물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돼지 꿈꾼 사람 계시나요? 돼지 꿈꾸신 분.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어디니까 로또 명당터에 가서 지금 끓고 계실 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만 꿈에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러 가지 다른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꾸면 돼지 꿈을 복권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 절대 못 먹습니다. 그다음 돼지를 그 집에 돼지만 밀어넣어도 그 집을 최대로 경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돼지 꿈만 꾸면 복권이고 돈이고 복일까라는 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아까 역사적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낭낭장옥이라고 하는데 낭낭시대 사람이 죽었을 때 복납하는 옥을 갖고 장사진을 장자에다가 구슬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우리 역사 한사군 시대고 뭐 평양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평양 지역인데 거기를 봤더니만 낭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구멍을 옥으로 막습니다. 눈, 코, 입, 귀 심지어는 어디까지?
항문까지 막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양손에 옥으로 만든 돼지를 쥐어줘서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문헌 기록에도 보면 추운 지방에 그 돼지를 길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은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길러서 털을 옷으로 입고 기름으로 겨울을 났다라는, 그리고 장례식에 그 돼지를 희생물로 썼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돼지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 요즘 뭐 덜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마지막 간을 덮기 전에 숟가락으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저승 식량원을, 그다음에 동전 한 입을 넣으면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저승 노잣돈을 넣어주는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고고학자, 역사학자 이런 해석까지 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좀 민소학이니까 그냥 뭐 하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라토우 이야기인데 고신라니까 통일신라 시대 이후는 이 신라토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그 이전입니다. 고신라. 그러니까 4, 5세기. 그때 이렇게 그 무덤에 복납하는 토기의 주변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입구 뚜껑에 많은 동물들을 복납을 하는데 그 가운데 또 이런 멧돼지가 엄청나게.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칼키가 있는 멧돼지 형태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아까 그 연결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중요한 식량원이었고 조승에 가서도 어떤 뭐 그런 의미로서 저런 흙으로 만든 멧돼지를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3분이 돌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방식,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비지의 모습도 또 하는데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돼지띠 할 때 멧돼지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금니가 나온 형태로 엽서 같은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왜 띠 동물 관련된 많은 문화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나 그게 멧돼지라고 하는데 멧돼지띠입니다. 근데 그 돼지가 뭐 이런 조선 식량원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면 나라의 수도를 점지해주고 왕비를 점지해주고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 그 삼국사기 고려봉지 유리방조에 보면 복말로 매년 그 교시라고 해서 하늘의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걸 갖고 교시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교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교시를 그러니까 제물을 키우는 그 관리를 별도로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키우다가 이 교시가 죽거나 하면 그 관리도 죽이고요. 상처를 입으면 또 같이 벌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돼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우던 관리들은 정말 이제 자기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서 그 돼지를 잡고 보니 돌아와서 할 말이 내가 지금 해석하는 데는 돌아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돼지를 따라갔더니만 돼지를 잡은 곳에 갔더니만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서울보다가 훨씬 더 어별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산천도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니 나라의 수도를 옮깁시다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를 점지해 주는 게 멧돼지 교시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삼산왕이 그러니까 자식을 못 구해서 산천에 기도하고 다녔는데 또 어느 날 이 하늘의 제사 지낸 교시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잡았는데 주통촌에 갔더니만 처자가 그 돼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상산왕은 이 처자와 사통을 하고 결국 동천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면 똑같은 구조로 송악산 남쪽 기슭 만월대를 점지해 준 것도 돼지가 해줍니다. 뭐냐면 고려사 세계조에 보면 고려 세계조에 보면 그러니까 그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재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할을 잘 쏩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그 작재건이의 아버지는 당숙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가 또 매몽설라라고 해서 김유신, 그러니까 그 김춘추가 그 보희문이 꿈 팔고 사는 그런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골에 살고, 그러니까 그 작재건의 외갓집에서 살고 있는데 기인이 찾아왔고,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그 집 딸 둘이 이 꿈을 꿨는데 오줌을 누면서 다 천하가 잠기는 꿈을 꿨고, 그것을 산 작재건의 어머니가 그날 기인으로 온 당숙종과 같이 합방을 잡고 자기가 태어났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신화적 구조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작재건이가 커서 서해를 건너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서해안은 그 물결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심청전에 인신공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고 있는데 서해안을 건너는데 용왕이 나타나서 여기에 고구려 사람 할자손 작재건이가 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여우가 나를 괴롭힌다. 나하고 같이 가서 그 여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재건이가 따라 들어갑니다. 용궁으로. 그래서 그날 저녁 할로 그 여우를 퇴치하고 그 선물로서 그 칠보를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칠보를 받고 지나가는 노인이 딸하고 결혼이나 하지, 딸이나 달라고 하지. 이래서 이제 작재건이는 용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중국 가는 걸 포기하고 고구려 땅으로 돌아오는데 또 용녀가 하는 말이 그 칠보를 주고 더 중요한 지팡이와 대지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칠보를 주고 지팡이와 대지를 갖고 이제 고향 땅으로 왔는데, 어느 날 이 돼지가 그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재건이가 아마 너가 여기 땅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인데 내일 아침에 너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면 우리가 이사를 가겠다 했더니만 그 이튿 아침에 정말 돼지가 쫄랑쫄랑 집을 나서서 머문 곳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 작재건이가 집을 짓고 아들 손주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세운 고려 왕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삼국 그 사기에 나오는 국내성을 점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참 돼지는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돼지 뭐 그런, 우리는 지금 뭐 돼지를 다 먹는데요. 왜 하여튼 돼지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통일시대 시대에 이렇게 그 소신으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고사 많이 지내나요? 민속적으로는 많이, 아직까지는 지냅니다. 10월 상달에 고사상 많이 지내죠.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머리가 빠지면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지낸다? 이렇게 지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이른바 전통식, 아날로그식 고사상이고요. 이건 디지털 시대의 고사상인데 여전히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돼지머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캐논 디지털 카메라 출시식 고사상에 올려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돼지머리를 빠지면 안 되니까 저희 집이 불광동 족두리봉 바로 밑에 있어서 등산을 가는 봄에 좀 있으면 이제 시산제 지내잖아요. 시산제 지내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 고수파. 이건 좀 연세가 계시는 분들의 산악회. 이분들은 순진하게 그 무거운 돼지머리를 삶아갖고 낑낑거리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년에 약간 개혁파. 이분들은 뭐 돼지머리나 돼지머리 눌림고기가 똑같으니까, 폐에 시장에 가서 돼지머리 눌림을 사갖고 와서 고사를. 그 다음에 혁신파. 가서, 돼지머리를 사진 찍어갖고 칼라 프린트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도 돼지머리가 빠지면 고사상은 헛방이 되는. 어떤 갤러리 오픈식에 갔는데요. 거기에 조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술품이 있는데 차마 돼지머리를 못 갖다 놨다고 하면서 돼지머리 조각을 저렇게 갖다 놓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삼국 사기 유리왕조의 교시 그 흐름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가 갖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와 의미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장에 가서 고사 지내고 난데 친구, 개업식에 고사 지내고 난데, 야, 너 와서 절해 하면, 여러분 뒤로 쭉쭉 빠지죠? 나는 교회에 나가는데, 내까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부담이 되는, 이 배추입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 이야기고, 지금 여기 보이나요? 국민카드? 돼지는 항상 웃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는 고사장도 달리 만들어지듯이, 돈 꼽는 거 달리, 카드로 하고 와서 기분 좋게, 동그라미 몇 개? 돈에 대한 관념을 여러 개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돼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문생이 계속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내가 지금 건강에 좋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똥돼지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돈. 얼마 전까지 정류소 앞에, 버스 정류 앞에 식당이라든지 이발관에 가면 저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일동, 그러니까 축개업, 친구일동, 축발전, 친구일동. 요즘은 뭐죠? 난을 보내가 꽃을 보내는데 옛날에는 저런 그림을, 특히 돼지 그림을 보냈어요. 저게 뭡니까? 돈. 뭐니 해도 돈. 전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부적인 것이죠. 축하의 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유물 하면 저기에 있는 금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 우리 박물관 유물입니다. 50만 원 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옛날에 우리 동네 이사감 집이 있으면 그때 막 버리고 가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주는 건 책이고, 그 다음에 저런 의미 있는 것들도 주워 놓으면 나중에 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돼지가 행운이고 복인 것은 이런 다른 중국, 베트남을 포함해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지는 많이 생산하고 빨리 크고, 그러니까 풍요다산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발관에 가면 다 있고요. 요즘은 이제 저거 대신, 그림 대신에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 의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행운이라고 했을 때, 돈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캐릭터로 이렇게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2002년 2월 16일 조선일보 경제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1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나서 그런 행운을 차지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만 1등은 돼지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살아있는 민속이고 살아있는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런 이유는 한국인은 돼지는 곧 돈이고 제복이고 행운이라는 이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래는 조상꿈,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똥꿈, 세 번째는 동물꿈 가운데 돼지꿈, 이렇게 세 가지가 요즘은 인기 있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이 자주 민속적으로는 자주 보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갓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지만 가끔씩 아주 오래된 분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조상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특히 똥꿈은 굉장히 더러운 꿈 같지만 똥꿈도 굉장히 긍정적인 꿈이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꿈, 이게 이제 요즘 또 인기 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 타고 오신 분, 말을 보신 분, 난 다 봤는데, 에쿠스, 갤로퍼, 천마관광, 음마관광, 백마관광, 피아트는 아닌가? 페라니는 오늘 못 봤습니다. 전부 길가에 다니는 교통통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전부 말입니다. 말 보셨죠, 다. 최소한 말 안 봤으면 오늘 아침에 말표 구두약으로 구두는 닦으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말은 볼 수 없지만 이처럼 저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아까 돼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쭉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교통통신과 관련된 트레이드 마크에서는 말이 많이 등장할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마총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총주착 개마지상, 무덤의 주인이 개마 갑옷을 입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혼이 타는 동물, 영혼이 타고 저승가는 동물, 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고요. 백마가 뭐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서역국으로 낮에는 일찍 사자가, 밤에는 월찍 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죠. 사자가 신들이 타는 존재, 영혼이 타는 존재, 신들이 타는 존재, 승용동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철마입니다. 보통 이제 철마를 꺼내면 선앙당에 모셔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선앙당에 모셔지는 말은 주로 다리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짧게 만들어져서 복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호환. 요즘은 호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옛날에는 호환이 호랑이에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가축을 해치우는데 이 마을 사람들 어찌할 수 없어서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배의 꿈에 또 할배가 나타나서 나는 너의 마을을 지키는 선왕신인데 내가 지금 저 호랑이를 쫓으려고 하는데 타고 다닐 말이 없으니까 말을 만들어서 선왕당에 복납을 해달라. 그래서 또 마을 원로 할아버지는 그걸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토제 말을 가서 복납을 했고, 정말 그 이튿날 싹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서 이 할배 꿈속에 또 선왕이 나타나서 그래 고맙다. 자네 덕택에 이 호랑이를 쫓았는데 애석하게도 마지막에 호랑이를 쫓다가 호랑이 때문에 발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지금 우리 마을에 어디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그걸 다시 이 선왕당에 모셔달라. 라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있어서 다시 선왕신에 모십니다. 선왕당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선왕당에 모시지만은 우리가 선왕신이 타고 다니면서 마을 일을 보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아예 말다리를 하나 뿌려서 복납을 한다거나 짧게 해서 복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박물관 이전실 입구에 가면 다리 짧은 말이 선왕말이라고 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신도 보면 막 무섭고 막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귀신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도깨비, 그 유명한 도깨비에 보면은 저승사자가 나오고, 도깨비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엄청나게 살고, 요새 신과 함께 성주신도 나오고 등등 해서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나는 안 무서운데 우리 직원들은 무섭다고 하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3본당 선왕지위, 3본당 선왕신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선왕신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마을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보통 수부라고 합니다. 요즘은 로드 매니저, 운전기사지만 수부가 말을 만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선왕당의 행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회사에 대입시키면 회장님이 직무실 직무 보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로드 매니저는 차를 깨끗하게 닦고 준비하고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속화라든지 이런 귀신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의미와 이치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말은 영혼이 타는, 신들이 타는, 마을 선왕단이 타는, 무당의 신들이 타는 그런 존재이고, 이거 이제 결국은 이육사의 백마탄 초인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말에 관련된 이미지는 백마 초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동물보다 흰말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초인이라는 것은 시대의 선구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신랑일 수도 있고,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마패는 99%가 가짜이니까 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저건 전부 일제시대 때 관광용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속박물관이 경복궁에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가끔씩 만나는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출근할 때는 앞뒤 차가 5대 정도 쫙 갑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 행사에 갈 때 보면 앞뒤로 막 한 30대가 쫙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출근할 때 내가 차 혼자만 쫙 갑니다. 저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무로 갈 때 그 직위와 그 임무에 따라서 말을 몇 마리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마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암행어사 출도가 아니고 마패인 것이죠. 이처럼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자동차 숫자를 내가 쓸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죽산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죽으면 그 앞에 아까 이제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저승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크게 만든 말이 2마리가 가면서 임금님의 왕비의 영혼을 갖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말표 운동화 내지는 말표 검정 고무신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왜 말표일까? 호랑이표도 있고 사자표도 있고 뭐 물론 있습니다. 호랑이표 고무신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게 이렇게 말표 운동화, 거기에다가 이제 말표 구경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제 승용의 동물이고 가장 단시간에 빨리 돌리는 동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발과 튼튼한 다리, 그 갤롭 하는 거 있죠. 말이 앞뒤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갤롭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튼튼한 다리와 건강 이미지 때문에 교통통신과 신발과 다리와 관련된 문화상품에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시 요금 체계가 바뀔 때마다 그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요즘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에 오면 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빨리 뛰어가고요. 그다음에 교통에 걸려서 그러면 서 있고요. 결국 현대인들은 뭐 하고 다닌다? 말 타고 다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 전부 말이지 않습니까? 포니, 갤롭, 에쿠스, 말의 학명이 이거나 말이 어떤 상황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심심해서 특허청에 등록 상표 가운데 말로 등록된 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말이 갖고 있는 남성적 이미지 때문에 여성용품보다는 남성용품에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용 머리끼림이라든지 뭐 쪼다시 또 남성용, 그다음에 뭐 옛날에 캐남이라는 그 스킨 로션에도 보면 말이 등장하고 남성용품에 말이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 모습. 백마탄 초인이 있어. 저는 얼마 전까지 경주 천마총을 천마총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기린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안장에 장식하는 그 장식품에 말이 또 새겨질 이유가 뭐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천마총에 말이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이 달릴 때 한 번도 꼬리가 치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난 틀림없이 거기 보면 기린이라는 이재중 박사가 기린이라고 하다가 논문,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었는데 나도 거기에 한 표를 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 말로 박사학위를 받은 원장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말이 달릴 때 꼬리를 치게 됩니까? 하니까 든대요. 그러니까 경마 내지는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달릴 때는 안 드는데요. 그다음에 들지 못하도록 사람이 그걸 방지를 하는데요. 저들끼리 신나게 다닐 때 보면 꼬리가 탁 든대. 그래서 내가 다시 기린총에서 천마총으로 급선회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을 나누는 천마를 중요시 얘기했던 이런 문화적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장기말, 말타기, 유모차,
이거 저희들 구입할 때 200만 원에 구입을. 그 민속품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민속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대의 역사 문화를 기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적으로 뒤돌아봤을 때요.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세대가 여러분들의 21세기입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영종조 시대 때, 그 다음에 세종조 때,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고려 할자, 그 다음에 고려 청자, 뒤돌아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문화, 등등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에요. 근데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세계사적 의미는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세계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남겨놓지 않으면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역사학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자, 지금 1000년 후에 30세기의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21세기가 살고 있는 선조들이 올림픽도 했고, 하계 동계도 했고, 거용량이 세계 10대 안에 들고, 유엔 사무총장도 정말 세계사 중심인데, 그 조상들은 뭘 먹고 살았고, 어느 집에 살았을까? 그 기록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21세기의 고고학자가 신석기 시대 조개 무지폐총을 발굴해서 신석기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조개를 먹고 살았고, 거기에 개뼈다귀가 나오니까 개를 길렀고, 호랑이 떼가리 나오는 호랑이가 제물로 사용되고, 이렇게 픽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역사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해 놓지 않으면, 지금부터 1000년 후에 고고학자들은 발굴하러 어디 갑니까? 난지도 갑니다. 왜? 21세기에 조개무지폐총이니까. 결론은 우리 조상들은 라면이 주식이었구나. 그 가운데 신라면을 즐겨 드셨구나. 이런 결론은 안 된다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 조상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를 다시 찾아내고 재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속박물관에서 우리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서 기록하고 후세에 우리 시대의 생활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민속박물관 이야기 너무 많이 했나요? 중국에 와서? 말타기, 우리 박물관 입구에 가 말타기 보셨나요? 우리 민속박물관 입구에 가 말타기, 저것도 제가 강제적으로 갖다 놨습니다. 제주도 도두항에 가면 저 말타기 저기 있어. 우리 이 박물관 앞에 똑같은. 내가 도두항 사무실 가서 이 카피라이트 건 누가 갖고 있냐니까 없대요. 쓰래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 앞에 그거 이제 다 전경버스 다 몰아내고 거기에 말타기 하는 걸 넣었더니만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 돼요. 왜? 제일 뒤에 술래가 항상 이 엉덩이가 걸쳐 내려와요. 그럼 엉덩이 고울이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다 누구나 한 번씩은 똥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페인트가 벗겨져. 근데 그러면서 또 즐거워하고, 타고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동물 민속을 하는 그 방법 가운데 역사적으로도 그 동물의 상징과 의미를 찾아내서 읽을 수 있고요. 그것을 현재적 측정에서도 과거의 어떤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번째 방식은요. 복희어워드 지금 중앙아시아실에 달려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옛날에 여기 근무할 때는 중앙아시아에 복희어워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뱀이 S자형으로 끄고 있고, 여왕은 그 가위를 들고, 복희는 가위를 들고, 여왕은 자를 들고 있는 인류 문명의 문명의 시조신이에요. 그리고 이건 교사도, 30층 교사도, 그러니까 그 무덤 입구에 뱀이 S자형으로 끄고 얼굴을 마주 부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동물민속을 하면서 저걸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고려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 1980년도에 백남극 박사라고 최초로 뱀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파충류학과에서 백남극 박사의 책에 봤더니만 이런 모습입니다. 물뱀이 짝짓기 할 때 모습입니다.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은요, 문화적 상징적으로 했을 때 뱀은 절대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입니다. 왜? 겨울에
겨울잠을 자다 봄에 다시 살아나는 재생불사예요. 그다음에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변신을 하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뱀은 굉장히 오래 사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 번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덤 입구에 수호신으로서 저런 뱀이 그런 의미를 갖는 뱀이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짝짓기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뱀이 갖고 있는 새로운 재생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무덤의 주인공이 재생을 바라는 의미에서 저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또 소설을 씁니다. 이건 뭐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 소설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그림을 저 위에 그 짝짓기 하는 모습과 이 모습을 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 입구에 재생 능력이 있는 뱀과 그다음에 그 뱀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을 포착해 놓음으로써 무덤의 주인공을 하여금 다시 부활하도록 기원하는 그런 의미는 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가학 모형, 민속 모형이라고 내가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요. 뭐냐면 동물에 대해서는요. 동물의 왕국처럼 가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민속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업신이라는 거 아시나요? 업동이 드라마 요새 막 출생의 비밀에 업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민간 신앙에서 업이라는 신이 있는데 업이란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는 신이고요. 이 업이 신이 머물 곳은 곡간, 그다음에 고방, 먹는 음식이 있는 곳에 주로 업신이 있고요. 이 업신이 사람 눈에 띄면 우리 할머니들은 정관수 떠놓고 속히 사람 눈에 띄지 말라고 빌고요. 이 업신이 집을 나가면 우리 집에 재운이 다 됐다고 슬퍼합니다라고 민속학자인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인하대학교 파충류연구소의 이상철 박사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뭡니까? 지금 뱀이 쥐를 잡아 먹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뱀은 1년에 쥐를 100마리 이상 잡아먹습니다. 근데 가을 추수가 끝나서 곡식들이, 먹을 곳에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제일 먼저 꼬이는 도둑이 쥐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꼬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쥐를 먹이로 삼고 있는 뱀과 구렁이가 그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렁이와 뱀이 나타남으로써 그 쥐가 없어지니까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 재물을 지킨 존재로 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뱀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집에 뭐가 없다? 쥐가 없다라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도 세 분이 졸고 계시는데 저 뒤에 이어서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모든 전라 입구에는 그러니까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상이 있고 그다음에 탑이 있고 그다음에 주존을 모시는 법당이 있는데 이 창원 성주사에 가면 제일 입구에 뱀 2마리, 그러니까 돼지 2마리가 그 절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이것도 동물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 왜 세워놨냐고 했더니만 이 성주사가 제비열, 사혈, 뱀의 형국에 나무집을 지어나가고 불도 자주 일어나고 집안 절집이 완전히 자주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도사가 이 절은 이렇게 해서 사혈의 목재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불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는 방법으로 돼지를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12지를 보면서 12지의 사혈은 남쪽이고 불하에 해당됩니다. 음양오행에서. 근데 그 반대 물에 해당되는 게 바로 돼지입니다. 북쪽에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기 위해서 물에 해당되는 돼지를 거기에 풍수지리학적으로 비보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런 설명을 듣더니만 또 이상철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자기 먹이 사냥을 할 때 독을 상대방의 신경계에 작용해서 마비를 시켜서 잡아먹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목을 쪼아서 눈구렁이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멧돼지들이 돼지를 독살 막 잡아먹는답니다. 근데 돼지는 개를 뱀은 안 죽으려고 멧돼지를 깨무는데 돼지의 피하 지방이 강하고 지방질이었어요. 그 독이
침투를 안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 생태 속에서.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재밌게 설명이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만난 호랑이 가운데 최고 잘생긴 호랑이. 아까 이제 그 호석긴 한데 그 호석은 그 궁궐에서 아마 최고의 석수장인 조각가가 돌 조각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난 여러분 석수장이는 호랑이를 보고 만들었을까요? 안 보고 만들었을까요? 보고는 저렇게 안 만들겠죠? 근데 정말 또 옆에 리얼하게 만들었으면 우리 저걸 쳐다보면 한 번만에 끝나고 슥 지나고 끝나버릴 텐데 저걸 몇 번 봐도 저기 모든 얼굴들이 할아버지 얼굴도 있고 장승의 얼굴도 있고 씩 웃고 있는 모습이 우리 호랑이. 그래서 저걸 어디냐면 임실군에 있습니다. 저걸 지정도 안 됐고 해서 실어 와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박물관에 앉아서 실어 왔었을 텐데 하여튼 저기 이런 모습이 내가 만난 가운데 최고 잘생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최고의 석조각가가 만들었는데 석수장에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었어요.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게 자연 가학 모형이라면 이거 민속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리움의 병풍입니다. 아까 거기도 보면 호랑이 그림에 보면 호랑이도 있고 포범이 한 장에 막 서로 섞여 있고 그다음에 막 한 계곡에 호랑이가 몇십 마리 막 살고 있고 막 이런 게 봤는데 이건 동물학자가 보면 이 호랑이를 모르는 싫어한다.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예. 옛날 이야기도 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섞이는데 호랑이 연구자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영역에 그렇게 많은 호랑이가 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호랑이하고 표범하고는 생활 영역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밑에 새끼들 보면 개갈가지를 막 그려놨습니다. 개갈가지 시라소니 삭 이거죠. 우리 조상의 민족 어떻게 되었냐면 호랑이가 새끼를 놓으면 첫 번째는 줄범을 놓고 두 번째는 돈범을 놓고 세 번째는 개갈가지를 낳는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속에 기본적으로 같은 가족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근데 민속학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호랑이의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충분히 멋진 미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물었더니만 이 그림이 과학적으로 만든 건 뭐냐면 솔밭.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겨울철에 높은 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낮은 솔밭을 잘 다닌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눈이 많이 왔는데 솔밭에는 눈이 밑에 바로 안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영화도 보니까 까마귀가 막 되는데 호랑이 사냥꾼들은 하늘에 까치가 빙빙 돌거나 까치가 모인 곳에 그 밑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처럼 민속 모형과 과학적인 그러니까 유물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그걸 오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지금 역사 문화를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5분만 더 가요.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어떤 동물들은 메신저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땅과 바다를 연결시키고 그런 메신저로서 영매로서 동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봤던 신라토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마우치 같은 경우는 하늘이나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가마우치 많고 뭐 이런 이 육지동물 이거요. 그다음에 바다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북이가 바닷가에서 사람이 오면 죽이지 않고 뭐죠 막걸리 받아주면 또 거북이는 그걸 먹습니다. 먹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용왕의 비서실장, 용왕의 딸인 거북이라고 생각하니까 풍어를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저기에 불가사리라든지 가재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지에 나와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아까 이야기한 세계관을 봤을 때 두 개의 영역을 다닐 수 있는 동물들이 복납이 있고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동물들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다음 굽이 있는 동물들은 육지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바다를 상징하고 그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시비지가 없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당나라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중국 당나라의 시비지. 크기가 작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복이 아니라 평복 상태로 공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무덤 바깥이 아니라 무덤 안쪽에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통일신라 시대 우리나라 오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무덤 뒤에 호속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장상의 모습, 무기를 잡고 있는, 그다음에 무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렇게 이제 뭐 비교가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뭐 등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12지의 개념을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을 형상화하고 발전시킨 데서 문화적으로는 변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 12지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구성 요소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어딘가요? 묘, 토끼 묘하고 고양이 묘와 같은 발음이어서 그거는 토끼 대신에 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사자 대신에 호랑이가 들어가는 게 있고, 닭 대신에 공작새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요소가 12제 구성요소가 나라에 따라 그 상태에 따라 들리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건 러시아 튜바 그 국민학교 뒤에 12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안에 지금 삼각형이 있죠. 이게 그 우리가 보는 궁합 있죠. 삼합관계. 어떤 띠는 맞고 어떤 띠는 인호술이 합의되고 뭐 이런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12지를 하니까 우리 동료들이 시베리아 튜바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때는 가장 굉장히 희한한 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합의되는 관계, 우리 궁합의 삼합관계를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아시아 문화권에서 굉장히 12지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띠담론입니다. 2교시의 첫 시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띠에 대한 이야기를 담론으로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이처럼 지금 한 해 새해가 올 때,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연말 연시에 그해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해 수호동물, 띠동물의 좋은 속성과 덕성을 그의 해운으로 풀어가고, 그것을 덕담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양력 1월 약간 이제 뭐 그 역법의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해의 시작은 동지도 새로운 작은설이 새로운 시작이고, 1월 1일 양력도 새로운 시작이고, 그다음에 음력 정월 초하루도 시작이고, 그다음에 뭐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시작이고, 시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렇지만은, 이처럼 그 새해의 시작은 다르지만은 덕담으로 풀어가면서 뭐 예를 들자면 양띠에는 양이 순한 것처럼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 날 아침 6시 이후수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무술년 황금 개띠해가 밝았습니다. 개는 조상 영리하고 충직하고 인간이 가장 잘 따르는 신수가 동물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멘트가 시작이 됩니다. 유수 시간에 왜 그게 나와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문화적으로 그 시간에 첫 타임에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적 담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띠 이야기를 이렇게 정초에 해야지, 뭐 한여름에 띠 이야기 하면 굉장히 기분이, 그러니까 특히 연말연시 그때 우리 속담에 그 아침 국수 낮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국수 잘 먹는 사람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는데, 옛날에는 아침에 국수 절대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은 낮에 옛날 이야기하면 게으르다고 해서 못하게 해요. 일해야지. 근데 이제 지금이 딱 맞는, 그래서 내가 내 강의를 아마 3월 달로 넘겼는가 했는데, 내가 문수님한테 백을 써갖고, 이건 설전에 해야 된다. 그래야만 때가 많다 해서 지금 온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이렇게 연말연시에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띠 이야기를 합니다. 범띠. 왜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최소한 12분의 1은 범띠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월달, 섣달, 생. 밤에 태어난 남자 어른 안 계십니까? 이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 범띠의 귀한 손주가 정월달, 섣달 밤에 태어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3월 가르면서 이놈의 바람기 어찌할꼬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호랑이는요, 아까 이제 막 한 계곡에 막 여러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태학적으로 예술 속에 나타나는 거죠. 호랑이는 사방 백리 안에 몇 마리 안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암컷은 제일 힘센 수컷이 다, 일부 다쳐집니다. 그 수컷만 씨를 퍼뜨릴 수 있지, 다른 존재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야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는 1년 내내 짝짓기를 하는 게 정월달, 석달, 밤에 짝짓기를 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한번 발정을 하면 먹지도 않고 자기도 일주일 내내 짝짓기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씨를 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천시에 씨를 퍼뜨려요. 근데 그 시점에 호랑이는 가장 에너제틱하고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범띠에 태어난 그 남자아이는 그 힘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가설 두 방에 건다. 그래서 그 귀한 손주가 태어나면서도 이름에 바람 끼고 쥐알고 3월 가르면서 핏덩어리 했대. 이게 이제 한국에 태어나는, 제가 그 생일이 4월 달입니다. 4월 달 아침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소띠입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지금 정신이 없으신, 원래 94세신데요. 항상 저한테, 자네는 일복이 그렇게 많아서 어찌하노?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태어나는 시점에, 소가, 이제 그때 논을 갈아갖고 모신기를 한 4월 17일을 내가 사왔어. 그럼 한번 육갑 짚어갖고 내 팔자가 나와버릴까봐. 4월달이라고 이야기를. 그때는 이제 모심기를 앞두고 논밭을 갈아야 되고 아침 여물도 못 먹고 농원밭에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내가 태어났으니 일복이 평생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9월달에 일이 많네. 그 다음에 10월 상달과 동짓달에 밤에 태어나면, 소띠가 밤에 태어나면 어떤 팔자? 평생 놀고 먹을 팔자죠. 왜? 이때는 1년 내내 농사 지었다고 고생했다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뭐 콩깍지라든지, 가을에 가장 먹을 게 사람도 많지만 동물도 죽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소 산정을 해서 굉장히 소를 위합니다. 그냥 가족을 먹고 놀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이처럼 두 번째 담론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쥐띠가 밤에 태어나면 식복이 많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 뭐 잔나비띠가 손재주가 많다. 그 다음에 뭐 토끼띠는 영망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액형을 갖고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근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띠는 한국인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고는 순간 자기의 평생 수호동물이란 띠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덕성을 자기 스스로 내면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그 동물 장점을 자기가 나름대로 언행이라든 행동에서 표출이 되고요. 그게 띠동물별로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건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 사회화, 이건 컬처라이제이션, 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 맞게 남자는 남자답게 크고 여자는 여자답게 크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내면화하고 배우는 게 이제 인컬처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의 평생 수호동물, 띠동물의 좋은 점을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내지는 다른 띠동물과 구분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띠궁합을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2007년 황금 돼지띠 해를 기억하나요? 그 전날 2006년도에는 쌍춘년. 쌍춘년은 뭐냐면 음력 1년 동안에 입춘이 2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법으로 오늘 블루문, 블러드문, 슈퍼문 이 등등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양력은 365일, 365일.0025, 365일.24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일이 2월 29일 0.245를 4개를 모으면 하루가 되니까 4년마다 윤일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음력 윤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윤달이 든 해는 음력으로 13개월이 되고 양력은 360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음력, 입춘은 양력이거든요. 2월 4일 또는 5일. 이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력으로 따지면 같은 해에 입춘이 2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쌍춘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몇백 년 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자주 듭니다. 그런데 그 해는 갑자기 쌍춘년에 결혼하면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웨딩 업체.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돼지띠에 있는데 그때는 정유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유년 갑을병정 해서 붉은 돼지띠인데 갑자기 황금 돼지띠로 군갑을 하더니만 이때 애 놓으면 복이 많다. 그때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은 유아용품. 그리고 가장 고생한 사람은 그해 태어난 아이겠죠? 평상시에는 지금도 이게 한 40만 이상 떨어졌습니다. 유아 출생률이 그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58년 개띠에는 100만 명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유아 생산량이, 그러니까 닭띠, 개띠,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는요. 그때는 그 100만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40만 이상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평상시 45만 정도였는데요. 이때 5만이 더 태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키우면서 자기 옷을 사 입거나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대학 입학할 때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5만 명이라는 게 굉장히. 오히려 이때 태어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띠가 아직까지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좋은 해에, 네, 그걸 가리는 게 없더라. 그냥 형제가 많을 때는 그냥 터울만 잡혀지면 계속 아이가 낳는데 요즘은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좋은 해에 넣는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 사회복지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걔네들이 2006년, 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8년에 태어났거든요. 걔네들은 초등학교도 갈 때도 경쟁력이 사립 경쟁이 시고 대학 입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다음에 이제 띠별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도 황금 개띠라고 이제 가장 좋은 표현은 누렁이해. 노란 개띠, 누렁이해 같은데. 이게 십간십이지인데요. 십간십이지를 최소 공배수로, 공약수로 하면 60갑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갑자 가운데 무슨 띠죠? 개띠가 5번 듭니다. 그 띠는 뭐냐? 갑술년, 병술년, 무술년, 경술년, 임술년. 이렇게 5번 60갑자는 돌아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십간에 해당되는 게 갑이 음양오행적으로 나무목에 해당되고요. 풀청에 해당. 그다음에 병정이 그러니까 불화에 해당돼 붉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술년은 무슨 띠? 무슨 색의 개띠에? 청색의 개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병술년은 붉은 개띠가 되는 거고. 원래 무술년은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오방처럼 따질 때 항색 흑토에 해당됩니다. 누런 개띠해가 되는 건데, 누렁이가 되는 건데, 노란색의 최고봉은 황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황금 돼지띠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대에 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황금 개띠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기해년. 그러니까 무기가 갖춰지니까 내년에 돼지가 진짜 황금 돼지띠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년 후에 경술년은 흰색 개띠해가 되는 거고, 또 다시 12년 후에 임술년은 검은 개띠해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60갑자 가운데 개띠해가 5번을 드는데 그걸 오방색으로 동서남북 오방색으로 결합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술이 결합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띠를 색깔별로 의미 있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나서 백말띠에 대한 의미는 좀 일본에 의해서 팔자 센 여성의 대명사로 말띠가 신화해서 백말띠 이렇게 해요. 이건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흰색에 해당되는 경호색만 백말띠가 되는데 이건 이야기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역대 왕비들 가운데 말띠가 많습니다. 육갑을 조선시대 육갑 짚은 사람 내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국모를 모시면서 말띠가 정말 싫어한다면 안 모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띠를 싫어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이제 태어나는 아이의 성정이 닮는다고 해서 큰 동물띠를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띠, 그러니까 범띠, 그다음에 이 용띠. 왜냐하면 그 성격은 닮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좋아하는 띠는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가 양띠에 며느리가 딸을 손녀를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은 바로 이제
그 양띠는 순하니까 여성띠로 맞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백말띠의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띠가 사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불나갖고 뭐 10만 명이서 불타 죽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나라에 60년대 말띠 신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줄거리만 스케치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띠 처녀 3명이 같은 해에 결혼을 해서 해필로 백말띠 해에 똑같이 아이를 낳게 되고 딸을 낳게 되고 한 산부인과에서 이게 이제 줄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말띠 신부 3명은 그해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피해 다녔고 그래도 어찌 2차 저차에서 다 임신을 해서 한 산부인과에 모여서 이제 걱정이 막 태산 갔죠. 그때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얘네들은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띠 전부 애기 놓을 거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생 경쟁 상태, 아까 똑같은 말, 경쟁 상태가 없기 때문에 평생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 듣고 새 말띠 신부들은 말띠 새 딸들을 데리고 신나게 태어난, 산부인과를 태어난 그게 스토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건 일본 흐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띠를 색깔별로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속에서 12지 12띠동물을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기록이 아닌 설화를 갖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12지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12지는 0시부터 24시 동서남북 360도 그 다음에 뭐 오방색 동서남북 이 모든 것들이 이 앞편에 다 들어있는데요. 아까 이제 문자로서 자축인묘진사함의 신유술래하고 그다음에 갑을병정 이건 아까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동물로 결합시키면 동한때 논형이라는 그 책에 왕충의 논형이 책에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설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를 어떤 순서로 정했고 왜 그 시간과 그 방위에 적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천왕이 그러니까 정월 첫달 초하는 날 나한테 세배 오는 순서대로 벼슬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한 놈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자기는 다리도 짧고 날개도 없고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역시 살펴보니까 소가 우직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섣달 겁날 해가 지자마자 마구간에 숨어들고 그다음에 정월 초하는 날 첫 닭이 울자마자 예상대로 소가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하게 되고 천상의 문이 열리자마자 속꼬리에서 그네를 타고 폴짝 뛰어내려서 지가 제일 먼저 천왕에 세배를 하고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또 불교 설화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고 난 뒤에 슬퍼하게 조문을 하는 순서대로 이런 등등의 설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보면 또 그 시간과 그 강의를 하는 것 가운데서 자시, 자향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자향은 정북쪽 시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봤는데 밤말은 지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듯이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존재가 쥐였더라. 그래서 지를 자시, 자향 가장 한밤중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는 아직 잡아서 해부를 못 해봤는데 앞발가락, 뒷발가락 숫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냥 기록된.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손가락, 발가락 숫자가 뼈 숫자가 동일합니다. 근데 앞발가락이 4개고 뒷발가락 5개에서 한 몸에 음양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음의 시간에서 양으로 시간에 첫머리에 지를 배치했다. 뭐 이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시에서 3시까지 축시.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저녁을 달게 먹은 소가 다시 깨어나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3시 다시 인시, 호랑이 시간. 이 시간에는 호랑이가 가장 싸나운 시간. 이 시간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호랑이한테 이 시간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네.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아마 태양이 올라온다는 닭 울음소리가 아닐까. 개명성. 닭띠하고 범띠하고 안 맞아요. 원진관계라고 해요. 뭐냐면 아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먹이사슬의 제일 정점에 있는 동물은요. 그냥 주시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만 비로소 사냥을 낳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자브라, 그 얼룩말이라든지 막 영양들이 같이 살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그 무모한 짓이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사자 가족들이 배가 부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자기가 안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호랑이한테 물론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호랑이가 배부르면 사람 안 잡아먹습니다. 호랑이 만나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다행히 요행히 호랑이가 배가 부른 시점에 만난 거죠. 근데 이제 3시에 5시는 밤새도록 배고픈 호랑이 야행성입니다. 해지고 난 뒤에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 헤매던 호랑이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먹거리를 못하면 가장 호랑이는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파리도 잡아먹는 시간. 이 시간에 다시 이 해지기 직전까지 뭘 잡아먹지 못하면 다시 또 굶어야 되는 시점. 그래서 호랑이가 하루 가운데 가장 싸나운 시간. 그 다음에 이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닭울음 소리, 태양이 오른다는. 그래서 그 원진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요. 합의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호술이라고 해서 호랑이와 말과 개가 합의되는데 이거는 이제 울음소리가 서로 합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12지 가운데 호랑이의 울음소리, 말의 울음소리, 개의 울음소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크기는 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5시에서 7시, 묘시, 묘향, 동쪽 시간,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토끼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이 12지 가운데서 육지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토끼가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주위를 경계하고 나서 비로소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 비로소 토끼잠을 자는 시간. 토끼잠을 어떻게 자요? 아이들 막 3시간, 4시간 어렵게 자여놓으면 토끼잠 자죠? 3분도 안 됐게 해서 앵 울 때 토끼잠 잔다고. 토끼는 길게 잘 수가 없어요. 자기 천적 들고. 그래서 토끼의 눈은 원숭이 똥구멍은 같은 빨간색을 물리치죠. 음양오행에서. 그래서 원진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동물학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집토끼만 눈이 빨갛고 반비뇨 현상 때문에 산토끼, 메토끼는 눈이 안 빨갛습니다. 까맣습니다. 그다음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인데 일본 원숭이는 좀 빨가요. 얼굴하고. 근데 다른 원숭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궁합을 보면서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와 토끼의 빨간 눈이 서로 붉은색에서 안 맞다고 원진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걸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저는 육갑을 못 집습니다. 저는 10간 12일 써놓고 결합을 해야만 60갑자를 만들어. 이걸 배우려고 했더니만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갑자년은 갑이 가는 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그건 10간이니까 그거는 이제 연도 표기할 때 그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묘시, 묘향,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토끼가 하루 중에 가장 긴 잠을 자는 시간. 그 다음에 진시 7시에서 9시. 이 시간에 용이 비를 내릴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용띠하고 안 맞는 게 뭐 같습니까? 돼지띠. 네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용은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하늘에 난 날짐승, 들짐승 다 모아놨는데, 이게 이제 그 본초강몽에 나오는 용에 대한 이미지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용코로 걸립니다. 용코로 걸렸어요, 용코. 용코가 돼지코입니다. 용은 돼지 잡아먹으려고. 왜냐면, 멋진 자기 얼굴을 망가뜨리는 게 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우제 지낼 때, 돼지머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용이 깊은 물 속에 침잠되어 있다는 것이고 비가 오게 하려면 용을 움직여야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용이 사는 깊은 물 속에 용이 싫어하는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궁궐에서 할 때는 용호삼박이라고 호두를 집어넣습니다. 호랑이 머리를. 근데 민간에서는 그게 못 구하니까 돼지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용의 입장에서는 이 용코로 걸린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용띠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와 안 받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시, 4양, 9시, 11시. 이 시간에는 뱀을 만날 수도 없고 뱀한테 물려도 큰 해를 입지 않는 시간. 그 다음에 5시, 5향, 낮 12시, 양기가 가장 뛰어난 시간, 말의 시간. 그래서 말이 양기가 가장 좋은 동물로서. 그 다음에 13시, 미시. 여러분, 양띠입니까? 염소띠입니까? 예? 우리나라에 양이 살 수가 없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양띠는 관광용으로 그냥 했지. 양이 남쪽으로도 못 들어오고 북쪽으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뿔이 있고 수염이 달린 염소. 그 가운데 흑염소가 가장 많이. 그래서 이제 양띠보다는 염소띠가 옛날 어르신들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갑자기 잠겨. 내가 3시간 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겨. 경상도에 가면 얌새이띠라고. 그 논쟁이 벌어져, 경상도에는 얌새이띠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양띠에, 대구 MBC에서 양띠에 가봐갔습니다라고 유수 시간에 멘트를 했던가 봐요. 잠시 후에 어느 지역의 할아버지가, 야, 요놈아, 얌새이띠 어떻게 양띠가 되느냐? 라고 시비를 걸어왔는데, 내한테 답이 와서 뭐가 맞느냐라고. 그 같은 까는 염소와 같은 까인데, 사냥까, 그러니까 양까와 사냥까 같은 까인데, 우리는 그 양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염소가, 정확하게 하면 염소띠, 얌새띠가 맞더라. 아유. 미시미양, 미시. 이때는, 풀이 막 자라는 시간이고, 염소가 아무리 풀을 뜯어먹어도 해가 닿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시, 원숭이의 시간. 이 시간은 호랑이가 가장 많이 오고 가장 슬피 오는 시간. 여러분, 박물관에 있으면 유물만 보지 마시고요. 서울대공원에 가서, 원숭이 사에 가서 한번 원숭이가 이 시간에 많이 우는지 한번 가보시고요. 호랑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소리가 굉장히 개팍해요. 찢어지는 소리.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시에 보면 원숭이 울음소리를 외로운 나그네 심사에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송 시대에 중국의 남쪽에는 원숭이가 살거든요. 그쪽에 한시에는 원숭이 울음소리를, 나그네의 외로운 마음을 대변하는 시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게 조선시대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숭이, 단장의 슬픔 아시나요? 어떻게, 단장의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요? 미아리 고개입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말라서 마디마디 끊어지는 슬픔에, 이별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똥구멍 빨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간송미술관 소장품이고요. 조그만 12cm인가 높이가. 아마 이걸 여러분들은 아주 앙증맞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연적 내지는 청자색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는 박물관에서 이거 보고 막 울 수 있어야 되도록 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장의 슬픔이 원숭이에서 나오고 창자가 끊어졌다 슬픔은 부모 자식 간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불교 설화에 보면 인도에서 강을 따라 장사하는 상인이 상류에서 장사를 하다가 하도 예쁜 어린 원숭이가 있어서 배에 싣고 그 강을 따라 하루에 장사를 하려고 도달을 했는데 어디선가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꺼이꺼이 울면서 원숭이를 안자마자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배를 갈라봤더니만 이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찾아서 먹지도 않고 자주 따라오면서 창자가 말라서 끊어져 있더라. 이게 단장의 슬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동물 세계에서 보면 새끼 원숭이가 막 썩어 너무 문드러져도 계속 안고 다닙니다. 모자 지정이 엄청난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걸 보면서 저는 박물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쉼의 공간이라는 게 바로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게 청자색과 연적이라는 것과 고려시대의 보물이란 이걸 보려고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 단장의 슬픔을 이해하면서 이걸 본다면 부모를 일찍 여인 분들, 어린 자식이 사고를 간 사람들은 이 유물 앞에서 엉엉 울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울다 보면 청자 색깔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로서, 머리로서 이 유물을 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서 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서 이게 내 핸드폰이 아니어서 국가가 준 핸드폰이어서 내가 안 받으면 뭐라 해요. 그게 계속 지금 뭐 4개나 와 있는데. 영지 남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 와서 유물 다 보고 가고 다 이해하고 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를 봐도 연극에 보고 가야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잡아가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기자께서 전화를 주셨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여러분들은 박물관을 타는 역사를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한데, 저는 박물관에 와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을 때, 알고 싶을 때 그 한 유물을 보기 위해서 매번 와서 이해할 수 있어요. 개 그림도 마찬가지. 개 그림이 좀 아닌데, 개 그림의 기본 요소는 보름달과 백오동과 밑에서 짚고 있는 오동패월이 가장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야만 그 그림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래서 원숭이 이 단장의 슬픔, 부모 자식과 어린 자식을 읽는 어미의 마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엉엉 울 수 있을 정도로 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울다 보면 위로받는 그런 곳이 바로 박물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박물관에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죠? 나는 박물관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 최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박물관 공부하러 오는 사람 평생 3번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예외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뭔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그러니까 두 번째 좋은 사람, 박물관에 먹으러 온다. 맛있는 거 먹으러. 그 사람 1년에 3번 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박물관 놀러 간다.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한 달에도 3번. 그러니까 박물관 재밌어야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 책임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역사 문화를 막 주입식으로 만들고, 패널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놔봐야 잊어버립니다. 그 머리로서 문자로 받는 역사 문화적 사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은 말씀대로 맥락과 뭐 이런 것들을 전시로 풀어가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시유양, 서쪽, 해가 지는 시간, 닭이 햇대에 오르는 시간. 그 다음에 술시, 오늘 저녁 7시, 저녁 9시, 11번째, 시간적으로 서북서. 뭐냐면, 해가 지고 나서 하루 종일 놀던 개가 비로소 도둑을 쫓고 나쁜 귀신을 쫓는 집을 지키는 역할이 주어지는 시간.